인문학과 과학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문학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사이언스 대문학버스의 사자 보이즈와 흔들릭스입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완전히 과학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사자 보이즈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냐고요? 저희는 바로 헌즈릭스. 유시민의 사상을 이어받아 과학과 인문학의 공존을 추구하는 하은과 민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과학의 세상으로 바꿔버린 장군 사자 보이즈를 만나볼까요?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별개의 학문이지. 나는 지원, 나는 세야, 나는 윤서야. 오늘 다들 컴퓨터와의 별개 토의가 있는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걔네들이 뭐라고 하더라? 인문학과 과학의 공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토의로 증명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설명하는 과학 이론을 듣고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공존을 원한다면 이 정도는 말할 줄 아시겠죠? 최외각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를 의미해요. 1번의 사진을 보면 리튬 원자가 있죠. 리튬의 원자핵은 3의 양전하를 띠는데 원자에는 양전하를 띠는 수만큼의 전자 개수를 가져요. 따라서 리튬은 가장 바깥쪽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한 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자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배치되었을 때 비로소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그림을 볼까요? 산소 원자에는 6개의 최외각 전자를, 수소 원자는 1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져요. 앞서 말한 안정한 상태를 위해 산소와 수소는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통해 각각의 수소 원자의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산소의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배치되며 공유 결합을 하고 우리가 아는 물 분자가 완성되죠. 이때 물 분자의 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 되고 이를 이중 결합이라고 말해요. 즉 원자는 최외각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성질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관련 지을 수 있을까요? 과학 이론도 인문학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원자가 최외각 전자 껍질을 채우려는 것은 결국 원자의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안정해지고 싶은 욕망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존 방식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무의식 중 항상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찾아가려는 욕망이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원자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원자에서 시작한 생명이 결국에는 이렇게 진화한 인간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을 성찰하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필연과 오연은 인간의 삶과 탄생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이래도 인문학과 과학이 정말 별개 존재라고 보시나요? 나쁘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쉬운 이론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슐링과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과학자에게도 난해한 주제 중 하나죠.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독성 물질이 든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은 절반의 확률로 삐져서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이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아있음과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요. 즉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마 이해하는 것부터 쉽진 않을 텐데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건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인간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 없어요. 파일은 늘 열려있고 내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즉 고양이의 상태처럼 인간의 존재도 관계와 시선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과학과 인문학이 공존해야 한다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존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너희들 진심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할 수 있겠어? 과학과 인문학은 상호 보완 관계예요. 과학은 사실과 원리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지만 인문학은 그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해요.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문제나 인간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를 공부하는 인문학적 통찰이 꼭 필요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문학은 과학자에게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길러줘요. 문학이나 철학 같은 인문학을 공부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덕분에 과학을 볼 때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할 때 더 똑똑하고 따뜻한 과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과학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학에는 단순히 원리, 계산, 부정만이 있는 것이 아닌 인문학적인 관점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태까지 둘을 분리된 것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과학 안에서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통찰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공개 토익 잘 보셨나요? 시간이 길다 보니 중간중간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저희가 소소한 간식들을 여러 개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발표 내용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낼 테니 손을 들고 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포장한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총 5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제가 소속되었던 그룹은 어디일까요?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자문주와 홀트믹스의 두 번째 토론 주제였던 사고 실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과학과 인문학은 땡땡땡적 관계이다. 어떤 관계일까요? 북한에 들어가는 말은 네 글자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이쯤이면 다시 쉬운 문제로 돌아가 봐야겠죠? 자, 저희가 읽은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최외곽 전파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공개